할머니,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할머니가 저희 회장님 젊은 시절 사진이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명품 코트를 입은 30대 여성의 그 한마디에 저는 손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호떡 반죽을 뒤집던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죠. 65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들었던 말들 중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그러면서도 가장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서울역 뒷골목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저 박미선은 오늘도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한겨울 칼바람이 천막을 흔들어댔지만 호떡 틀에서 피어오르는 열기만큼은 따뜻했어요. 손등에 새겨진 수십 년치 화상 자국들이 이 추위 속에서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40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호떡을 구워온 세월이요. 25에 시작해서 이제 65. 주름살은 깊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호떡 굽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했어요. 오늘도 반죽을 치대고 틀에 부어넣고 뒤집고 담아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나았거든요. 생각하면 아프니까요. 손님들은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늘푹 눌러 쓴 낡은 털모자와 턱까지 올라오는 목도리로 얼굴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 제 얼굴을 기억하는 것보다 그저 서울역 뒷골목 호떡 할머니로만 남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오늘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포장마차 앞을 지나쳤고 그중 몇몇이 호떡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췄어요. 손님이 오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호떡 하나에 2,000원입니다 라고 말하고 돈을 받고 호떡을 건네고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오늘 뭔가 달랐습니다. 오후 8시쯤이었을 거예요. 포장마차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이 골목에는 잘 보이지 않는 차였죠. 차에서 내린 여성은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샤넬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지적인 인상, 그리고 어딘가 지친 듯한 얼굴. 이런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호떡 2개 주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호떡 2개를 봉지에 담았어요. 그런데 돈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바람에 제 목도리가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성이 제 얼굴을 봤어요. 어머, 여성이 작게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저는 재빨리 목도리를 다시 올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성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확인하듯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죄송한데요, 할머니.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을 묻는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 동네에서 저는 그냥 호떡 할머니일 뿐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왜 그러시나요? 제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무뚝뚝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여성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할머니가 저희 회장님 젊은 시절 사진이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 말에 저는 호떡 집게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도 떨렸습니다. 여성은 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분이 저희 회장님이세요. 송림건설 이수진 회장님이십니다. 핸드폰 화면 속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차갑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의 여성. 그런데 그 얼굴이, 그 눈매가, 그 입술 모양이 저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젊었을 때의 모습을 빼닮았어요. 회장님은 고아원 출신이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지셨대요. 그때 나이가 생후 3개월. 친부모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요. 할머니 혹시 아닙니다. 저는 여성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호떡이나 파는 할머니예요.
다른 사람하고 헷갈리신 것 같네요. 여성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명함 한 장을 꺼내 호떡 봉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죠. 제 명함이에요. 저는 한정아라고 하고 이수진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회장님은 평생 친부모님을 찾고 계세요. 정아라는 여성은 호떡값을 2배로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주우려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수진이. 40년 만에 들은 그 이름. 제가 지어준 이름, 제가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물처럼 맑고 곱게 자라라고 진실하게 살라고 지어준 그 이름을 가진 아이가 지금 재벌 회장이 되어 있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송림건설 대표이사 이수진, 비서실장 한정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회장님은 할머니를 닮으셨어요. 정말로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떡 틀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반죽을 뒤집는 걸 깜빡한 거예요. 40년 장사하면서 한 번도 태운 적 없는 호떡을 오늘 처음 태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목도리 속으로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장사를 마치고 월세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절대 열지 않으려고 다짐했던 상자. 4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를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여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제가 25이었을 때 찍은 사진.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그 시절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세상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 속 젊은 여자와 오늘 핸드폰 화면에서 본 수진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았어요. 눈매, 코, 입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수진아. 40년 만에 처음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금방 울음으로 바뀌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사진을 꺼내 안고 잠들었습니다. 4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뒀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호떡 재료를 사고 포장마차로 가서 준비를 했어요. 손님들이 오면 호떡을 구워 팔고 저녁이 되면 정리하고.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어제 그 비서 한정아라는 여성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요. 네, 회장님. 제가 지금 그 호떡집 앞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아는 전화를 끊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호떡 하나 주세요. 저는 말없이 호떡을 구워 건넸습니다. 정아는 호떡을 받아들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눈빛이었어요. 할머니, 회장님이 정말 외로운 분이세요. 정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오셨어요. 가족이 없어요. 친구도 거의 없고요. 일만 하면서 사세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저는 알아요. 회장님이 얼마나 외로운지. 혹시라도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 그분의 엄마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정아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어요. 할머니가 아니시라면 할 수 없죠. 하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정말 혹시라도요.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회장님은 엄마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정아가 돌아선 뒤 저는 그 명함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호떡 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딸이 나를 찾고 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딸의 인생에 나타나면 안 돼. 딸은 재벌 회장이야. 나는 그저 호떡이나 파는 늙은 할머니일 뿐이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딸 앞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그날 밤, 저는 명함을 찢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대신 상자 속 사진 옆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그때 연락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남겨둔 채요. 그렇게 겨울밤은 깊어갔고 저는 다시 호떡을 구웠습니다. 40년 전 사랑하던 사람에게 처음 만들어줬던 그 호떡. 달콤하지만 뜨거워서 조심히 먹어야 하는 사랑처럼 아픈 그 호떡을요. 모르는 척하려 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꽁꽁 얼려두었던 그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딸이 나를 찾고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한정아는 매일 밤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떡 하나를 사고 가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호떡을 사서 포장마차 옆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포장마차 앞에 서서 제가 호떡 굽는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궁금증과 확신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아를 외면하려 했었습니다. 고개를 더 숙이고 목도리를 더 높이 올리고 말수를 더 줄였어요. 하지만 정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날씨가 많이 추운데 괜찮으세요? 할머니, 오늘은 호떡이 유난히 맛있네요.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아의 질문들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답으로만 대꾸했어요. 더 이상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이었어요. 손님도 거의 없었고 저는 호떡 틀 옆에서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서 있었죠. 그때 정아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정아가 내민 건 따끈한 어묵 국물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것 같았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정아는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도 따뜻한 거 드셔야죠. 이렇게 추운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제게 따뜻한 걸 건네지 않았거든요. 저는 늘 남에게 호떡을 건네는 사람이었지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정아는 미소를 지으며 제 옆에 섰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회장님 이야기 좀 해드려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허락이라고 생각했는지 정아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3살 때 고아원에서 입양되셨대요. 정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입양 가정은 좋은 분들이었대요. 사랑도 많이 받으셨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양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순식간에 다시 혼자가 된 거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묵 국물컵을 꽉 쥐었어요. 그때부터 회장님은 정말 악착같이 사셨대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고 졸업하자마자 건설 회사에 취직해서 밤낮없이 일했어요. 그렇게 15년을 버티셨대요. 정아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에 송림건설 회장님이 후계자 없이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회장님께 물려주셨어요.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회장님은 해냈어요. 5년 만에 회사를 2배로 키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세요. 강하고 똑똑하고 성공한 여자. 그런데 할머니,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알아요. 회장님이 얼마나 외로운지. 밤마다 회사에 혼자 남아서 일하시는 모습, 명절에도 쉬지 않고 출근하시는 모습,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서 창밖만 바라보시는 모습. 저는 다 봤어요. 정아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회장님은 가족이 없어요. 진짜 혼자예요. 친구도 거의 없고, 연애도 안 하시고, 그냥 일만 하세요. 제가 유일한 친구라면 친구인데, 저도 직원일 뿐이잖아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도리 속으로 눈물이 스며들었어요. 회장님이 가끔 말씀하세요. 친부모님이 어떤 분들일까? 왜 자기를 버렸을까? 혹시 찾고 계실까? 이런 얘기들을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파요. 정아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정말 혹시라도 할머니가 회장님의 친어머니시라면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딱 한 번만이라도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전 그분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세요. 정아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서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할머니도 뭔가 아픈 사연이 있으시다는 거요.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아가 사라진 후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묵 국물은 식어버렸고 호떡 틀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정아의 말로 가득했거든요. 딸이 외롭다. 딸이 혼자다. 딸이 엄마를 찾고 있다. 그날 밤 장사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방 한 켠에 놓인 낡은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40년 전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또 다른 사진 한 장.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강민준. 제가 사랑했던 사람. 수진이의 아버지. 사진 속 민준은 25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저와 팔짱을 끼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45년 전. 저는 20이었고 작은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민주는 정우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대학생이었죠. 그가 빵집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호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호떡이요.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각 구운 호떡 하나를 건넸고 민주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매일 빵집에 왔어요. 호떡을 사러 오는 척하면서요. 그러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씨, 저랑 사귀실래요? 민준이 고백했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신분이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가난한 빵집 직원이었고 그는 재벌집 아들이었으니까요. 안 돼요. 우린 너무 달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 미선 씨가 좋은데요. 민주는 순수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신분 따위 상관없다고 사랑하면 된다고 믿었죠. 2년은 행복했습니다. 민준과 몰래 만나고 데이트하고 꿈을 꾸었어요. 결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민준은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민준에게 말하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죠. 민준 씨, 저 아기가 생겼어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미선 씨, 우리 결혼해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요. 민준이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정우그룹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빵집 직원 따위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 하느냐고. 임신은 거짓말일 거라고. 돈을 노린 거라고요. 회장은 제게 돈을 건넸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2천만 원.
40년 전 2천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죠. 이 돈 받고 아기 지우고 우리 민준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네가 민준이 인생 망치고 싶은 거 아니면 말이야.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기다렸어요. 민준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민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준의 아버지가 그를 해외로 보냈다고 했어요. 강제로요. 민준은 제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22살, 임신 3개월. 일자리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요. 빵집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미혼모를 고용할 수 없다면서요. 그렇게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 얻어서 막노동을 하며 임신 기간을 버텼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일자리는 더 줄어들었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출산 당일 저는 혼자였습니다. 작은 병원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예뻤거든요. 작고 연약하고 제 얼굴을 꼭 닮은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으실 거예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진이요. 이수진. 물처럼 맑고 진실하게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지만 3개월 후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기를 키울 수 없었어요. 일할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고 저는 분유도 제대로 못 먹였어요. 그래서 결국 구하원에 맡겼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집에 입양되길 바랍니다. 서류에 그렇게 적었어요. 아기를 간호사에게 건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40년 동안 저는 수진이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딸을 찾겠어요. 대신 저는 호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에게 처음 만들어줬던 그 호떡.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호떡을 구웠어요. 속죄하듯이. 수진이를 잊지 않으려고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40년 전 사진 속 민준과 저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거짓이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아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한 번쯤은 딸을 봐야 하는 게 아닐까. 멀리서라도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버린 엄마가 무슨 얼굴로 딸을 보겠어요. 그저 멀리서 딸이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정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포장마차를 찾아왔으니까요. 제가 40년 동안 잊으려 했었던,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던 그 사람이요. 강민준이었습니다. 강민준은 늙어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본 그 사람은 제 기억 속 25 청년이 아니었어요. 67의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으며 등은 굽어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눈빛이요. 민주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아픈 사람의 걸음걸이였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40년 동안 잊으려 했었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목도리를 더 높이 올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하지만 민주는 곧장 포장마차로 걸어왔습니다. 마치 저를 찾아온 것처럼요. 호떡 하나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들어 약간 쉰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호떡 집게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얼마예요? 2,000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대한 다른 목소리를 내려 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40년이 지났어도 목소리는 완전히 바꿀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돈을 건넬 때 그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민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목도리와 모자 사이로 드러난 제 눈을 보는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선 씨?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제 이름. 그것도 이 사람의 입에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격렬하게요. 아닙니다. 잘못 보셨어요. 아니에요. 미선 씨 맞아요. 그 눈빛을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세요. 제발 가세요. 미선 씨, 제가 평생 당신을 찾았어요. 탐정을 고용했고, 수소문했고, 40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호떡 틀을 끄고 앞치마를 벗고 포장마차 뒤편으로 도망쳤어요. 민준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장사를 접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찍 문을 닫았어요. 월세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꽁꽁 싸매두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민준이 나타난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민준을 피하기 위해 포장마차 위치를 옮겼어요. 서울역 반대편 골목으로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준은 저를 찾아냈어요. 미선 씨, 도망가지 마세요. 제발. 민준은 매일 밤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호떡을 사면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곁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준이 쓰러졌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피를 토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피가 입가에 묻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 죄송해요. 보기 흉하죠?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저는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그의 몸을 만졌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죠. 괜찮아요. 익숙해요. 폐암 말기거든요. 민준의 말에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안부예요. 의사가 3개월 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었거든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찾았어요. 계속 찾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름을 바꿨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미선 씨, 저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요. 부모님이 억지로 저를 미국으로 보냈을 때도, 귀국해서 억지로 결혼했을 때도 제 마음속엔 늘 당신만 있었어요.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았어요? 왜? 찾았어요. 미국에서 도망쳐 나와서 당신이 일하던 빵집에 갔는데 당신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집주인도 동네 사람들도 아무도 당신 행방을 몰랐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탐정을 고용했어요. 하지만 박미선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당신이 가명을 쓰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 전 호적을 바꿨다는 거려. 민준이 저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우연히 옛날 사진을 보다가 민준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AI 프로그램에 넣어봤어요. 나이가 들면 어떤 모습일지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요. 그랬더니 지금 당신 얼굴이 나왔어요. 그래서 탐정에게 부탁해서 서울역 일대를 뒤졌고 드디어 찾았어요.
민준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미선 씨, 전 당신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당신을 혼자 버려둬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을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와 마주 앉았어요. 민준은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약을 꺼내 먹었죠. 민준 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간직했던 그 사진.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이었어요. 이게 뭐죠? 우리 딸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그의 손이 떨렸어요. 딸이라고요? 우리에게 딸이 있었어요? 3개월 때 고아원에 보냈어요. 키울 수 없었어요. 혼자서는. 제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수진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수진, 송림건설 이수진 회장이요? 제가 놀라 민준을 봤습니다. 당신도 아나요? 정아가, 제 비서였던 정아가 저한테 보고했어요. 그런데 설마. 민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성공했다고요? 혼자 힘으로? 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민준이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67세 노인이 카페 한가운데서 사람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딸한테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을 누군가와 나누니 더 슬펐어요. 그날 이후 민준과 저는 매일 만났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카페에서, 공원에서, 조용한 식당에서 수진이 이야기를 했어요. 민준은 탐정을 시켜 수진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수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양부모님을 잃었대요. 민준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어요. 장학금으로 대학 가고 졸업 후 건설 회사에 취직했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딸을 버렸어요. 아니에요. 미선 씨.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당신들을 지켜줬어야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4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고 우리가 저지른 일은 너무 컸습니다. 어느 날 정아가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이가 내일 송림건설 신축 현장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바로 포장마차에서 3블록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미선 씨, 내일 가봅시다. 멀리서라도 우리 딸을 봅시다. 민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 만에 딸을 볼 수 있다니. 두렵기도 했지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와 민준은 현장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건설 현장이 보이는 곳이었죠. 그리고 2시 30분 검은색 벤츠 한 대가 현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한 여성이 내렸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였습니다. 아니, 제가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키는 165cm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며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매, 그 입술 모양은 제 것이었어요. 우리 딸.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일했어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강한 모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요. 수진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일할 때를 제외하면 표정이 없었어요. 웃지도 않았고 누구와도 친근하게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죠. 저 아이가 저렇게 외로워 보이네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저 아이가 저렇게 됐어요? 1시간 정도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차에 올랐어요. 차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선 씨, 우리 딸한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같은 부모가 무슨 자격으로 딸 앞에 나타나요. 40년 동안 버려뒀으면서. 하지만 저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지 봤잖아요. 우리라도 옆에 있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인준 씨. 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재벌 집안 사람이에요. 정우그룹 회장이죠. 하지만 저는 호떡이나 파는 할머니예요. 우리 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초라한 부모가 나타나면 딸에게 상처만 줄 거예요. 그래도 지켜보기만 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수진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 외로운 눈빛, 그 차가운 표정, 그 강하게 버티는 모습. 모두 제 탓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지켜보기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딸 앞에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어요. 일주일 후 정화가 다시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평소의 차분한 표정이 아니라 급하고 당황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포장마차 앞에 섰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를 찾으러 오신대요. 지금 당장. 제 손에서 호떡 집게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실수했어요. 오늘 회장님 서류 정리하다가 할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파일을 실수로 회장님 책상에 올려놨어요. 회장님이 그걸 보셨어요. 정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왜 내 사진 옆에 이 사람 사진이 있느냐고. 저는 거짓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회장님을 닮은 할머니를 찾았다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지금 당장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리려 했지만 회장님은 이미 차를 몰고 나가셨어요. 10분 안에 여기 도착하실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장마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도망가야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할머니, 도망가지 마세요. 정화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친부모님을 찾으셨어요. 할머니가 진짜 회장님 어머니시든 아니시든 한 번쯤은 만나셔야 하지 않나요? 전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포장마차 앞에 급정거했어요.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이수진이었습니다. 제 딸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까이서 보는 제 딸. 일주일 전 멀리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똑 닮았습니다. 제 젊은 시절과요. 키는 165cm, 날렵한 체격, 검은색 정장 차림. 머리는 하나로 묶었고 화장은 연하게 했으며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수지는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놀라움, 의심, 확신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와 닮았다는 그 사람이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모자와 목도리 사이로 드러난 제 얼굴을요. 신기하네요. 정말 저랑 닮았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떨림을요. 저는 그냥 호떡 파는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단순히 닮은 것 이상이에요. 정아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제 나이, 제 배경, 모든 걸 알고 계시다고. 수진이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20대 시절 사진이었어요. 민준이 정아에게 준 게 분명했습니다. 이 사진이 할머니시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DNA 검사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제가 평생 친부모를 찾았어요. 할머니가 제 엄마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할머니예요. 당신 엄마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당신 눈빛이 저한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진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죠. 바로 그때 또 다른 차가 멈춰섰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렸어요. 급하게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민준이 헐떡이며 불렀습니다. 수진이 민준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준 회장님, 수진은 민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벌 업계에서 민준은 유명했으니까요. 왜 여기 계세요? 민준은 수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수진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한테요? 네, 그리고 이분도, 민준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박미선 씨예요. 제가 4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뭐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라고요? 이분이? 네, 그리고 민준이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수진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정아가 얼른 수진을 붙잡았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67세 노인이 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당신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일어나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4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예요? 사정이 있었어요.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제 부모님이 우릴 갈라놓았어요. 저를 해외로 보냈고, 당신 어머니는 혼자 당신을 낳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당신이 태어난 줄도 몰랐어요.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그럼 당신은요? 왜 저를 버렸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전 평생 엄마 없이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랐고, 입양 갔다가 양부모님마저 잃었고, 혼자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요? 수진아. 제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차로 향했어요.
저는 일어나서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 차에 올랐습니다. 정아가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아도 차에 탔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울었어요. 우리는 포장마차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저는 작은 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민준이 술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차피 알려야 할 일이었어요. 저도 술을 마셨습니다. 40년 만에 마시는 술이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저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어요. 당연하죠. 민준이 쓰게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따뜻하게 가능하겠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미선 씨, 저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의사가 2달이라고 했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2달 안에 수진이의 용서를 받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도 같이 해줘요. 우리 함께 딸의 마음을 돌려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딸 앞에 나타난 이상 도망갈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준과 저는 수진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준이 정아에게 연락했어요. 정아는 우리 편이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리고 싶어 했죠. 회장님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세요. 정아가 카페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회사에서 밤을 새우셨어요. 서류도 안 보시고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천천히 가세요. 회장님은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갑자기 부모님이 나타났는데 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제게 시간이 없어요. 민준이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조금 섞여 나왔어요. 2달이에요. 2달 안에 딸의 용서를 받아야 해요. 정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최대한 도울게요. 그날부터 정아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수진의 일정을 알려주고 수진의 상태를 전해주고 우리가 수진에게 편지를 쓰면 전달해 줬어요. 저는 매일 밤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키울 수 없었어. 엄마가 너무 가난했고 혼자였어.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 없어. 40년 동안 매일 네 생각을 했어. 민준도 편지를 썼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네가 태어난 줄도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네 엄마를 지켰을 거야. 이제서야 네 앞에 나타나서 미안해. 하지만 아빠는 정말 네가 자랑스러워. 우리는 매일 편지를 썼고 정아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기침이 심해졌고 걷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부축하며 병원에 데려갔어요. 강 회장님,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듭니다. 안 돼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입원하면 딸을 못 만나요. 회장님, 목숨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딸을 만나기 전엔 죽을 수 없어요. 민준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의사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약만 처방해 줬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과 함께 수진의 회사 앞에 갔습니다. 송림건설 본사 건물이었어요. 40층짜리 높은 빌딩이었죠. 우리 딸이 저 건물 꼭대기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준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곳까지 혼자 힘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딸이 저도 눈물을 흘리며 건물을 봤습니다. 40층 어딘가에 딸이 있었어요. 우리를 거부하고 있는 딸이요. 바로 그때 건물 입구에서 수진이 나왔습니다. 밤 10시였는데도 아직 퇴근하지 못한 거였어요. 피곤한 얼굴로 차에 오르는 수진을 보며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무리하고 있어. 건강 챙겨야 하는데. 아빠의 걱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빠의 걱정이요. 수진의 차가 우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우리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어요. 차가 떠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봐주겠죠?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더 솔직하게요. 수진아, 엄마는 네가 미워도 괜찮아. 엄마를 용서 안 해도 괜찮아. 그냥 한 번만 만나줘. 엄마가 직접 미안하다고 말하게 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다음 날 정아에게서 온 메시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편지를 읽지도 않으세요. 책상 서랍에 그냥 넣어두시더라고요. 죄송해요, 할머니. 저와 민주는 막막했습니다. 딸이 우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민준이 쓰러진 거예요. 민준이 쓰러진 건 포장마차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민준 씨. 민준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민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민준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 차갑고 가벼웠어요. 버텨요. 제발 버텨요. 미안해요, 미선 씨.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준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민준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불러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연락할게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민준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남겨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 씨, 민준 씨가 쓰러졌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수진 씨에게 알려주세요. 정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금 바로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네. 아니, 저는 그냥 지인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폐에서 대량 출혈이 있었고 심장도 약해져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보호자분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민준이 죽어간다. 4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빨리 보내야 한다니요. 1시간 후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수진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정아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일어서서 중환자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중환자실에 계세요. 수진이 저를 스쳐 지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고비라고 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는 딸을 봤습니다. 제가 너무 차갑게 됐나 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편지도 안 읽었어요. 만나자는 것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줄은. 수진아. 저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움츠렸습니다. 여전히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였어요. 지금은 아버지한테 가세요. 나중에 우리 이야기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아가 제 옆에 섰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수진이가 민주 씨를 만나야 해요. 저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수진이 민준의 침대 옆에 앉는 게 보였어요. 민준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눈을 떴어요.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산소호흡기 너머로도 그 미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수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보고 싶대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저를 보자 손짓했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산소호흡기를 잠시 벗었습니다. 간호사가 말렸지만 민주는 고집을 부렸어요. 미선 씨, 제가 수진이한테 모든 걸 말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왜 헤어졌는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말했어요. 인준 씨, 수진이가 이해한 것 같아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제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떠나고 나면 수진이를 잘 부탁해요. 수진이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외로운 아이예요. 당신이 옆에 있어줘요. 당신은 안 떠나요. 버틸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제 시간이 다 됐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마지막에 당신을 다시 만났고 딸도 만났잖아요. 이제 여한이 없어요. 민준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한테 딸 이야기를 더 일찍 했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너무 많은 걸 견뎠어요. 고생 많았어요. 미선 씨,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은 저를 안아줬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해요. 미선 씨, 40년 전에도 지금도 항상 사랑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렸지만 민준은 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준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수진과 저는 밖에서 기도하듯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환자분이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 인사를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눈을 반쯤 뜨고 있었어요. 우리를 봤습니다. 수진아,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빠는 아빠 노릇을 하루도 못 해봤네. 아니에요. 아빠. 수진이 울면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마워. 아빠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민준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빠, 가지 마세요. 제발. 미안해. 아빠가 늦게 왔어.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미선 씨, 이리 와요. 저도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민준은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당신들은 가족이에요. 서로 의지하고 살아요. 민준이 우리 손을 포겠습니다. 수진과 제 손이 겹쳐졌어요. 약속해줘요. 저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 강민주는 숨을 거뒀습니다. 67년의 삶. 마지막 한 달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정아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 40년 만에 처음 만난 딸. 민주는 그 모든 걸 보고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정우그룹에서 성대하게 치렀어요. 민준의 아들 강준혁 회장도 왔습니다. 민준의 적자였죠. 준혁은 수진을 봤습니다. 이복 누나였어요. 처음 보는 누나. 저는 강준혁입니다. 이수진입니다. 그들은 악수했습니다. 준혁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누나가 황당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준혁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수진 씨와 박미선 씨 앞으로요. 저와 수지는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함께 열어봤어요.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아빠는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지만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주고 싶구나. 아빠의 개인 재산 절반을 내게 남긴다. 그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그리고 엄마를 잘 모셔다오. 엄마는 너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란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하는 미선에게 40년 동안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소. 하지만 마지막에 당신을 다시 만나 행복했소. 부디 이제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오. 그리고 우리 딸을 잘 부탁하오. 영원히 사랑하오. 수진이 유언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저기, 수진이 처음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라고요.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나 봐요. 그럼 왜 헤어진 거예요? 왜 저를 낳고도 함께하지 못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는 화가 아니라 진짜 궁금증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45년 전 빵집에서의 만남, 2년간의 사랑, 임신, 민준 아버지의 반대, 혼자 시골로 내려간 것, 출산, 3개월 동안 수진이를 키우려 했던 것. 하지만 결국 구하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일할 곳이 없었어. 미혼모를 고용하는 곳이 없었거든. 그리고 아기를 안고 오는 일도 할 수 없었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루는 네가 울었어. 배가 고팠어. 근데 엄마는 너한테 줄 분유가 없었어. 돈이 없었거든.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 너를 더 나은 곳으로 보내야겠다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양 보내면 좋은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보다 훨씬 나은 부모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저는 양부모님도 일찍 잃었어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어. 너를 지켰어야 했어.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할머니가, 아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수진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 수진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요. 아직은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4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가 천천히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게요. 그래. 천천히 하자. 엄마는 기다릴게.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각자 침대에 누웠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한 방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의 유언에 따라 유산이 정리되었습니다. 민준의 개인 재산은 500억 원이었어요. 그중 250억이 수진에게, 250억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평생 호떡 팔아서 번 돈을 다 합쳐도 1억이 안 될 텐데 갑자기 250억이라니요.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잘 모르겠어. 근데 네가 좋은 일 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요? 응. 엄마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떨까? 엄마처럼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말이야. 수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재단을 만들까요? 미혼모와 고아들을 돕는 재단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딸의 진짜 미소였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의 이름을 딴 강민준 희망재단이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였어요. 넓고 깨끗했지만 너무 텅 비어 보였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네. 제가 말하자 수진이 웃었어요. 엄마, 여기서 같이 살래요? 저는 놀라 수진을 봤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겠지만 함께 살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러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수진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진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40년 동안 살던 월세방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어요. 딸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과 함께하는 시작이요. 함께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의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걸요. 40년을 각자 다른 세상에서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수진은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러닝머신에서 1시간을 뛰고 샤워하고 7시에 출근했어요.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집에 있을 때도 노트북을 펴고 일했습니다. 수진아, 밥 먹자. 제가 저녁을 차려놓고 불러도 수진은 일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수진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수진은 새벽 1시쯤 되어서야 차가운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죠. 수진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수진은 웃었지만 피곤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이렇게 자신을 혹사하며 살아왔다는 게요. 어느 날 밤 수진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수진아,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식탁에 앉자마자 수진이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수진이 의식을 회복했을 때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이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익숙해서요. 수진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 때부터 그랬어요. 일을 안 하면 불안했어요.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엄마가 있잖아. 알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40년 동안 혼자 버티는 법만 배웠어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의 손을 잡고 밤새 지켰습니다. 딸이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퇴원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이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주자고요. 아침마다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이 좋아할 만한 반찬도 만들었어요. 저녁에는 수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수진이 처음으로 밥을 다 비웠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많이 먹어, 엄마가 더 해줄게. 조금씩 수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밤 10시가 9시가 되고 8시가 되었습니다. 집에 오면 노트북을 펴는 대신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엄마,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진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좋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는 첫 번째 큰 싸움을 했습니다. 저 이번 주말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지방 출장 가야 해요. 그래, 며칠이나 가니? 3일이요. 그럼 엄마도 같이 갈까? 아니요. 일 때문에 가는 건데. 엄마가 왜 가요? 수진의 말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운했어요. 엄마는 그냥 수진이가 혼자 가는 게 걱정돼서. 엄마, 전 어린애가 아니에요. 혼자 출장도 못 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엄마는 40년 동안 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왜 이래요? 수진의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오버했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울었어요. 수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40년 동안 안 계시다가 이제 와서라는 그 말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없었어요. 딸이 가정 필요할 때 옆에 없었죠. 이제 와서 엄마 행세를 하는 게 우스웠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출장을 갔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3일 동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40년 동안 살던 월세방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3일 후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밥 먹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아니야. 엄마가 오버한 거야.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출장 가서 생각했어요. 제가 왜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사실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기대는 게요. 혹시 또 떠나실까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안 떠나. 절대 안 떠나. 약속해요? 응. 약속해.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제게 물었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호떡 장사를 시작한 것. 매일 수진이를 생각했던 것. 딸의 생일마다 혼자 호떡을 구워 먹으며 울었던 것. 엄마는 딸이 잘 살고 있길 바랬어.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길 바랬어.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 수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입양 가정에서의 행복, 양부모님을 잃은 후의 절망, 혼자 버텨온 20년. 전 항상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수진아,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저는 수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더 강했어야 했어. 너를 지켰어야 했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를 조금씩 풀어냈어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 주에 찾아왔습니다. 정아가 긴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언론에 났어요. 회장님이 고아 출신이라는 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친부모를 찾았다는 것도 다 나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도요. 정아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송림건설 이수진 회장, 고아 출신 신데렐라 스토리의 이면. 호떡 장수 친모와 재벌이 새 친부. 40년 만에 찾은 부모, 하지만 버려진 과거는 지워지지 않아. 기사는 악의적이었습니다. 수진이를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고 저를 딸을 버린 나쁜 엄마로 묘사했어요. 누가 이런 걸 언론에 흘렸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퇴근한 거예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부르자 수진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엄마도 봤죠? 기사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됐어요.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어차피 알려질 일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난리였어요. 직원들이 수근거리고 거래처에서 전화 오고 기자들이 사무실 앞에 몰려오고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미 다 털어놓았으니까 부끄러울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하는 눈빛이요. 불쌍하다는 듯이요.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은 손을 빼냈어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수진아. 제발요. 혼자 좀 있게 해주세요.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겨졌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계속 나왔고 악플도 달렸어요. 엄마 없이 자란 애가 어떻게 대기업 회장을 해? 호떡장수 엄마랑 재벌 회장 딸이라니 웃기네. 버려진 애가 성공한 거 보기 싫은 사람들 많을 듯. 수지는 점점 다쳐갔습니다. 출근 시간은 더 빨라졌고 퇴근은 더 늦어졌어요. 집에 와도 저를 피했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금은 바빠요, 엄마. 아니야. 지금 해야 해. 저는 수진의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가 물러날게. 제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힘든 거잖아. 엄마가 나가면 기사도 잠잠해질 거야. 엄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또 떠나시게요? 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4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나 혼자 두고 떠났잖아요. 이제 또 떠나시게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엄마는 힘들면 도망가는 거예요? 수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요, 정말 열심히 엄마를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40년 동안의 상처를 잊으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는 또 도망가려고 해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맞아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수진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저한테 엄마는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엄마만 옆에 있으면 돼요. 저는 수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40년 동안 못 해준 걸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안 떠나. 엄마 절대 안 떠나. 이번엔 진짜 약속이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어요. 송림건설 이사진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안건은 이수진 회장 퇴진 요구였어요. 회장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갔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다.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 수진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년 동안 악착같이 일궈온 자리.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엄마 때문에. 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일 이사회에 엄마도 달게. 안 돼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 엄마가 해볼게. 이번엔 엄마가 수진이를 지킬 거야. 저는 각오했습니다. 40년 전에 지키지 못했던 딸을 이번에는 꼭 지키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진과 함께 송림건설로 갔습니다. 이사회실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수진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회장직에서 물러나실 건가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딸의 옆에 바짝 붙어서 함께 걸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 사람이 호떡 파는 엄마래. 친딸 버린 사람이 왜 여기 와? 손가락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어요. 딸을 위해서요.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1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회장, 당신의 과거가 공개되면서 회사에 큰 타격이 왔소. 주가는 10% 떨어졌고 거래처들이 불안해하고 있소. 회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소?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퇴요. 회장직에서 물러나시오. 그 순간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이사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 저는 이사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했어요. 제가 이수진 회장의 어머니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날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이사회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10명의 이사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빛은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65세 노파가, 그것도 호떡 장수였던 사람이 감히 이사회에 나타났으니까요. 당신이 누구요? 이 자리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요. 한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박미선입니다. 이수진 회장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나이 많은 이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 호떡 파는 분이시군요. 신문에서 봤소. 그런데 여기는 당신이 올 곳이 아니오. 제 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당연히 있어야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할게. 이번엔 엄마가 수진이를 지킬 거야. 저는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은 제 딸이 고아 출신이라는 게 문제라고 하시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간다는 겁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고아 출신 회장이라니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딸이 지난 5년 동안 뭘 했습니까? 이사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송림건설이 5년 전에는 중소기업이었죠. 직원 200명의 연 매출 500억. 그런데 지금은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직원 1000명의 연 매출 2천억입니다. 4배가 늘었어요. 누가 했습니까?
제 딸이 했어요. 그건 제 딸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명절도 없이 주말도 없이 오직 회사를 위해 살았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송림건설 아닙니까? 이사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정아가 준비해 준 거였습니다. 여기 지난 5년간 실적 자료가 있습니다. 수진이가 따낸 프로젝트 목록이에요. 보세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 인천 신도시 건설, 부산 복합 쇼핑몰. 전부 제 딸이 따낸 겁니다. 그 프로젝트들로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딸의 과거가 문제라고요? 딸이 고아 출신이라는 게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요? 저는 이사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여러분은 제 딸만큼 이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까? 밤새워 설계도 보고 현장에서 흙 묻히고 거래처 설득하느라 머리 숙였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딸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딸을 지키지 못했어요. 너무 어렸고 가난했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딸을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후회예요. 매일 밤 울었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꿈에도 그리던 딸을 말이에요. 저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제 딸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강하고 똑똑하고 성공했어요. 엄마 없이도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다시 이사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딸을 쫓아내려는 겁니까? 딸의 과거 때문에요? 하지만 회사 이미지가 이미지는 다시 만들면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만큼 이 회사를 사랑하고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할 사람은 없어요. 그걸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박 여사님, 가장 나이 많은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주가는 오릅니다.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요. 방금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정아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SNS에서 여론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회장님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고아 출신에서 회장이 된 스토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진짜 노력파, 현대판 신데렐라, 희망의 아이콘,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아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SNS 화면이었어요. 이수진 회장 진짜 대단하다. 고아에서 회장까지. 나도 힘들 때 이수진 회장 생각하면서 버텨야지. 송림건설 주식 산다. 이런 회장 있는 회사 응원한다. 댓글은 수천 개였습니다. 대부분이 수진이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정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3개의 새 프로젝트 미팅 요청이 들어왔어요. 모두 회장님의 스토리에 감동했다고 하면서 송림건설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서명 운동을 시작했어요. 정아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이수진 회장을 지지합니다라는 서명이에요. 이미 전 직원의 80%가 서명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사들을 다시 쳐다봤어요. 보세요. 사람들은 제 딸을 믿어요. 직원들도 거래처도 심지어 일반 대중도요. 믿지 않는 건 여러분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세요.
가장 나이 많은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어요. 이 회장, 네, 어머니 덕분에 제 생각이 바뀌었소. 당신의 과거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회사 경영에 더 투명하게 임하시오. 그리고 당신의 스토리를 회사 이미지로 활용하시오. 숨기지 말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소. 이수진 회장 유임에 찬성하시는 분, 1명, 2명, 3명. 결국 10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수진 회장 유임이 가결되었소. 이사회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이 저를 봤어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저도 딸을 안았어요. 40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요. 이사회가 끝나고 우리는 수진의 회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아니에요. 엄마는 대단해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전에는 지켜주지 못했지만 오늘은 엄마가 저를 지켜줬어요. 이제부터는 계속 지킬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뉴스가 나왔습니다. 송림건설 이수진 회장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임. 고아 출신에서 성공한 CEO의 감동 스토리가 오히려 회사 이미지 상승에 기여.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오늘 이사회에 함께 참석한 이 회장의 어머니 박미선 씨의 발언이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사회실에서 발언하는 장면이었어요. 누군가 녹화한 모양이었습니다. 제 딸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화면 속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수진이 TV를 보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에서 호떡을 만들었습니다. 딸을 위한 호떡이었어요. 수진아, 호떡 구웠어. 먹을래? 엄마가 만든 호떡이요? 수진이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따끈한 호떡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수진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수진이 호떡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 꿈에서 느낀 맛이에요.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맛이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수진을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엄마가 매일 만들어줄게. 너가 원하면 언제든지. 정말요? 응. 약속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호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수진은 제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입양 가정에서의 행복, 양부모를 잃은 후의 절망, 그리고 혼자 버텨온 20년. 저도 수진에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떡 장사를 시작한 것, 매년 수진이의 생일에 혼자 호떡을 구우며 울었던 것, 딸을 그리워하며 산 40년. 엄마, 우리 비슷하네요. 뭐가?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버텼고, 둘 다 강해졌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혼자가 아니에요. 응. 이제 우린 가족이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답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수진이 제 방에 왔습니다. 엄마, 같이 자도 돼요? 그래. 이리 와. 수진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40세 CEO가 어린아이처럼요.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이사들 앞에서 떨지도 않고 말하는 모습, 저를 지키는 모습. 진짜 엄마 같았어요.
엄마가 진짜 엄마인데. 저는 웃으며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그럴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가 널 지킬 거야. 수진이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 품에서요. 저는 잠든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4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제 품에 있었어요. 안전하게, 따뜻하게, 행복하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딸을 지킨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40년 늦었지만 저는 드디어 진짜 엄마가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송림건설 본사 1층 로비에는 작은 호떡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선 호떡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그곳에서 호떡을 구웠습니다. 할머니, 호떡 2개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구워드릴게요. 직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출근길에 들러 호떡을 사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제 호떡을 좋아해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아침 걸으면 안 돼요. 저는 호떡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65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오전 8시 수진이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다가 제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아직 손님들 먼저 챙기느라. 그럼 같이 먹어요. 제가 데워올게요. 이제는 딸이 저를 챙기는 일이 더 많았어요. 그럼 저 올라갈게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 힘내. 점심 때 보자. 수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어요. 오전 11시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어요. 송림건설 이사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안녕하세요. 가장 나이 많은 이사가 인사했습니다. 1년 전 이사회에서 수진이를 쫓아내려던 그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호떡 드시러 오셨어요? 네. 오늘 이사회 있는데 이사회 전에 박 여사님 호떡 먹어야 회의가 잘 된다고 해서요. 이사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럼 많이 드세요. 오늘 팥이 특히 맛있게 됐어요. 호떡을 건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으며 찾아와요. 사람이 참 쉽게 변하나 봅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증명한 거겠죠. 제 딸이 훌륭하다는 걸, 그리고 저도 당당할 자격이 있다는 걸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2개를 들고요. 우리는 가게 뒤 작은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웃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뭔데? 재단을 만들려고요. 미혼모와 고아들을 돕는 재단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가 남긴 돈으로요. 그리고 제 돈도 좀 보태서요. 엄마 같은 분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름은 미선재단으로 할 거예요. 엄마가 40년 동안 고생한 거, 엄마가 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40년 만에 낳은 보람을 느꼈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 둘은 집으로 같이 퇴근했습니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제 등을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해요? 엄마도. 수진이가 있어서 행복해. 우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미선 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송림건설 이수진 회장이 설립한 이 재단은 미혼모와 고아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면에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재단 현판식 장면이었어요.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40년 동안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기적처럼 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40년 전 저를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화면 속 수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저희 어머니처럼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거실에서 저도 울고 수진도 울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거죠? 응.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다음 날 재단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수진이가 함께 참석했어요. 재단 건물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1층은 상담실과 카페, 2층은 교육실과 놀이방, 3층은 임시 거주 공간이었어요. 수진이 저를 3층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액자 안에는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이 재단은 박미선 여사를 기리며 설립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며 혼자 버텨온 한 여성의 이름으로 더 이상 누구도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저는 그 글귀를 읽고 울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안아줬어요.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송림건설 직원들, 이사들, 언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들과 고아 출신 청년들. 수진이가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려. 제 아픔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미선재단은 이미 50명 이상의 미혼모를 도왔고 100명 이상의 고아 출신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송림건설은 계속 성장했고 수진이는 더 존경받는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1층에서 호떡을 팔았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와 함께 민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1년 반 만의 방문이었어요. 아빠, 잘 지내셨어요? 수진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제가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요. 재단도 잘 되고 있고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우리 딸 찾아줘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40년 전에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아기가 있다고. 엄마,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앞만 보면 돼요. 아빠도 그걸 바라실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없으세요? 응? 40년을 고생하셨잖아요. 후회 안 돼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후회는 돼. 수진이를 더 일찍 안 찾은 게, 더 일찍 용기를 낼 걸 그랬어. 근데 지금은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40년의 고생이 아깝지 않아.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엄마.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자주 호떡을 만들어줬습니다. 엄마, 오늘 호떡은 더 맛있는데요? 그래? 엄마가 특별히 정성껏 만들었거든. 수진이 웃으며 호떡을 먹었습니다. 저는 딸이 호떡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엄마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우리는 웃으며 호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꿈꿨던 순간이었어요. 딸과 함께 따뜻한 호떡을 먹으며 웃는 것.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민준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있었어요. 호떡처럼 따뜻하고 달콤한 시간이요.